에코프로 그룹도 항상 주목을 하셔야 보여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소재 업체 중에서는 탑픽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계열을 다 이뤘다. 니켈, 리튬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양극재까지 다. 그다음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그럼으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 최소한 다른 양극재 회사들에 비해서 20%에 30% 정도가 낮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 잘 만든다.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안 오른 업종 중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리튬이온을 갖다가 내재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을 갖다가 다 중국 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튬이온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200% 이상 올랐어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양산 캐파가 거의 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정말 꺾인 걸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 둔화로 EV 캐즘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신흥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ESS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시장의 핵심 변수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네. 이코노미 인사이트라고 한겨레 신문 그 자매지 있습니다. 경제지. 거기에 집필위원으로 있고요.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방송도 하고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경제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이제 신문에 그 경제에 관련된 칼럼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뭐 그런 타이틀로 일단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전기차 시장을 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V 캐즘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성장이 멈춘 캐즘 구간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는 성장이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뭐 EV 시장의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착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사실 EV 시장은 뭐 올해 캐즘 논란이 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25% YOY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건 뭐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영국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조사 기관인 로모션이라는 데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유럽은 캐즘 국면을 완전히 벗었고요. YOY로 한 33% 성장을 했으니까요. 중국 시장은 이제 좀 둔화가 됐죠. 거의 뭐 50% 이상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한 22% 성장을 했으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타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캐즘 논란이 계속되느냐? 네. 결국은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전기차를 갖다가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이끌었던 테슬라의 좀 부진이 좀 눈에 띄었죠. 테슬라 자동차가 비교적 좀 안 팔렸어요. 반면에 다른 기존의 이제 그 완성체 업체들,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도 있고요, 뭐 BMW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뭐 스코다라든지 이런 기타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가. 근데 이제 테슬라가 안 팔리다 보니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국면이네. 뭐 이런 이제 착시 효과가 생긴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부진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말로 해가지고 전기차의 그 주던, 그러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그 결과 10월 달까지는 플러스 한 4% 정도 성장을 했는데 보조금이 딱 끊기니까 그게 역성장을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4%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주목하는 시장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를 갖다가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즘 논란이라는 이런 어떤 논란이 불거지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EV 캐즘은 착시다, 네네네, 착시 현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예, 계시는데, 예. 그리고 유럽과 뭐 신흥국 이렇게 다 판매량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재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나요? 유럽이 25년에 33%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근데 24년에 역성장을 했어요. 왜 24년에 역성장을 했냐? 독일이 보조금을 쭉 주다가 23년 만에 보조금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유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역성장을 하는 바람에 EU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서 25년도에 무려 33%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뭐 프랑스 보조금 줬죠, 영국 보조금 줬죠. 보조금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럽이 이렇게 전기차 전환에 가속할 수밖에 없는 거는 CO2 기준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강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25년도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은 올해부터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23년도에 중단했던 걸 갖다가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게 되면은 뭐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사회적 리스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는 몇 천만 원 그래 보조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몇 천만 원이 그 돈이 아니지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그 보조금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EU 차원에서 이 보조금을 대신 내주고 한 달에 2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업용 전기차 있잖아요. 기업용 법인에서 쓰는 차량들, 이걸 갖다가 전기차를 갖다가 그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그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 연합의 전기차 확산은 뭐 지금보다도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럽 네네네. 역시 다시 성장할 것이다 네네네. 보시는데, 근데 최근 보면은 뭐 인도나 동남아, 중동, 남미 같은 신흥국에서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지역이 새로운 성장축이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공급, 수요,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밀어내기가, 왜 그러면 중국은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한 130여 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득을 내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비아디, 그 다음에 리오토, 그 다음에 체리, 지리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과당 경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출구를 갖다가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로 나가자고 하니까 선진국 진입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좋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무조건 막는 거고, 유럽에서도 중국차가 들어오는 걸 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이 밀어낼 수 있는 데는 글로벌 사우스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흥시장.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전기차들이 이제 그 신흥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의 한 축인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럼 어떠냐? 이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존에 내연차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국민소득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가 들어오든 거부감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차,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 많이 타봤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전기차 지금 타도 괜찮아? 전기차가 과연 뭐 내가 지금 타는 차,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성능이 진짜로 좋아?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신흥국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생애 첫 차예요, 그냥. 그리고 가격도 싸. 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한대에서 이게 오니까 야, 이거 괜찮다. 가성비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으니까 신흥시장에서는 이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이 있는 거예요, 정책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헝가리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를 갖다가 제조업체를 만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내연차의 역사는 지금 100년 이상 됐잖아요. 가령 브라질이라는 이런 데서 자동차 회사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야, 이거 내연차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기차 전환을 해서 세계 시장을 휩쓴단 말입니다. 중국이 하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성공을 거둔 거잖아. 어쨌든 중국은.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신흥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중국에서는 전기차 그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면서 뭘 약속을 하냐면은 니들 나라에 우리가 전기차 조립 공장이든지 제조 라인을 건설해 줄게. 그게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튀르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인도네시아라 등등등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좋네.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적 유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유인은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생각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정책적 유인 자체는 결국은 자국의 어떤 제조업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강하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세 가지 요건이 합쳐지면서 신흥국에서 전기차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말로는 자기 기술을 대겠다. 그러면서 자기 차들을 팔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싼 가격에. 예. 앞으로도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신흥 것 같아요. 시장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그런 영향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신흥국에서는 사실은 가령 자동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간다라고 하면 이거 접근이 대중들한테는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기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 조금만 더 주면은 한 천몇백만 원 주면은 전기차로 살 수 있어. 가성비가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가. 그게 품질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차차하고 일단 살 수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어포더블하게 접근 가능은 하잖아요. 신흥국에 있는 그 시민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국차가 신흥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거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차 수출량이 OECD 국가에서 늘어난 거는 5%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중국 전기차가 세상을 휩쓴다고 하지만. 그런데 비-OECD 국가에서는 얼마가 늘었느냐? 자그마치 3배가 늘었습니다. 30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신흥시장에서 많이 팔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여행 갔다가 네네. 태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예. 이런 뒷이야기가 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2차 전지 주들을 들썩이게 한 모멘텀 중 하나가 아무래도 ESS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ESS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단기적인 AI 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세상 모든 게 전동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ESS 데이터 센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AI 패권은 GPU 확보 여부가 아니라 전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전력주들도 가고. 네. 그러니까 전력 부족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쇼크 상황인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 미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2년도에 한 450 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올해 얼마가 필요하냐? 1000 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게 그래요. 와. 올해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전력원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한 4% 정도 돼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2030년 되면 몇 퍼센트까지 늘어나요? 13%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보다도 3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죠. 여기에 피지컬 AI가 붙어요. 피지컬 AI라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몸체를 가진 거기에 AI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그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뭐 드론, 뭐 UAM도 전부 다 피지컬 AI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그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전동화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전력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전력 공급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원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설치할 수 있는 게 이게 재생에너지라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설치한 태양광은 1.4년, 풍력은 1.7년, 천연가스는 2.6년, 석탄 6.7년, 원전 1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발전소 하나 짓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력원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하고 풍력은 뭐가 문제예요? 자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게. 햇빛이 좋을 때는 태양광이 자다가 밤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ESS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플러스 ESS는 정답이에요, 그냥. 그래야지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ESS가 그럼 이거 여기에서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돼가지고 셧다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AI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전력이 가령 뭐 셧다운이 됐다 그러면 ESS에서 바로 공급을 해가지고 전력이 끊기는 걸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ESS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추론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추론이 다 끝나면 또 전기를 덜 써요. 그러니까 전력의 변동성이 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떨 때는 100을 써다가 어떨 때는 한 10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전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게 그 전력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은 AI가 계산하는데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력을 갖다 항상 일정에 공급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ESS의 역할인 거고요. 또 하나, 현대 그리드망, 전력망에서는 ESS가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전력원 중에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그 발전소의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이게 잠깐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터빈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그냥. 컴퓨터가 막 느려지는 것처럼. 네, 그렇죠. 컴퓨터도 느려지고 우리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모터 같은 것들이 다 느려져요. 속도 자체가. 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셧다운되면 발전원이 셧다운되면 우리가 스페인에서 봤던 것처럼 블랙아웃 현상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발전소 짓고 할 때 전부 다 ESS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는 ESS 사용량도 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망 자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완전히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ESS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이 네. 회사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ESS 비즈니스가 왜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할 때 ESS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캐즘 국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캐즘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각각께서 보조금을 갖다가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ESS 시장을 그동안에는 누가 여기를 장악했었냐? 중국 회사들이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돼요. 중국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자체가 이게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자산.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군사기지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다 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백도어를 만약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불나거나 폭파되면 어떻게 해요? ESS 같은 경우는 또 국가의 전략산업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리드망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상의 적국의 ESS를 갖다가 어떻게 써요?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ESS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캐파가 없어요.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독차지하게 돼 있는 기존에 중국 애들이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못 쓰니까 점점 한국 그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것들은 무조건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캐파 증설을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ESS를 만드는 족족 다 거기다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 ESS를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AMPC라는 걸 받아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받는데 이게 거의 1kW당 한 45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ESS 배터리 가격이 1kWh에 한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00달러에 45달러면 얼마예요? 45%잖아요. 영업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ESS 시장 자체가 주목을 그래서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ESS와 보급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의 난징 공장에서 옛날부터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말 미시간 농장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공장에서 LFP ESS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기가와트-아워 정도 돼요. 국내에서는 기존에 생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LFP 배터리, ESS 배터리를 지금 그 중앙 공급 계약 시장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매년 한 2.7조 원씩 ESS 배터리를 갖다가 그 발주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그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LFP ESS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창에서 27년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이걸 EV용으로 25년 작년 말부터 르노에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LFP ESS 배터리 라인을 갖다가 이제 올해 정도부터 개조 작업해가지고 가동을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스텔란티스 원래 그 합작 공장 EV용 공장 자체를 ESS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한 개 라인은 3원계 ESS, 또 한 개 라인은 LFP ESS. 그래서 한 30기가와트-아워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산에서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겠다. 뭐 얘기를 일단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력은 있나요?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 때 이게 중국과의 경쟁력을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북미 지역에 생산하는 건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LFP 양극재도 만들어요. 가령 LNF가 26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 만들어서 27년부터 양극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극재 주 재료가 뭐예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구체거든요. 전구체. 네. 전구체는 중국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재를 만들어도 완전히 탈중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LFP 그 전구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철, 분말, 그다음에 인산염 이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를 리튬 버무려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부분 다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국책 과제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차가 무전구체 LFP 양극재 개발을 끝냈어요. 그래서 전구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도 찰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만들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그건 아마 27년부터 양산할 거야, 본격 양산. 어쨌든 LFP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걸 파는 시장이 어디냐? 우리나라, 쪽이다. 미국이다. 미국은 걔네들 거 아무리 싸도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관세도 있잖아요. 중국산은 관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리튬 가격의 상승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요즘 포스코홀딩스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다들 잘 가는데 이 리튬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역시 이제 그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의 어떤 변수잖아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리튬 가격이 지난 2년 동안에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이게 킬로그램당 리튬 가격이 한 85달러에서 최고 비쌀 때는 이게 제일 쌀 때는 7.5달러까지 폭락을 했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기간에 광산들 되겠어요? 문 닫고. 재련소도 이거 가공하는 데도 대부분 문 닫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반내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급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급을 해서 덤핑 경쟁이 일어나니까 공급을 갖다 줄이겠다는 신호를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광산에 대한 허가를 갖다가 채굴 허가를 갖다가 내주지를 않는다거나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등등 뭐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단 제약이 있는 거죠. 줄었거나 제약이 있는데 반면에 수요가 급증하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배터리 출하량, 배터리라는 건 여기서 EV용 플러스 ESS용, 그 다음에 소형 전지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30%가 늘었어요. 올해 또 30%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요는 막 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리튬 가격이 7.5달러에서 현재 한 4달러? 이거는 물론 이제 어디 금속 거래소냐에 의해서 달라져요. 근데 한 24달러 정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리튬을 갖다가 과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어떤 금속으로 취급했는데 이게 이제 각국에서는 전략 광물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대 전략 핵심 광물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국가안보 필수 자산, 유럽연합도 전략 원자재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의 가치를 갖다가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가 무전구체도 개발을 끝냈다고 하셨지만 사실 포스코처럼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직접 리튬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상용화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 그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 캐파, 생산 캐파가 얼마냐면은 9.3만 톤이에요. 9.3만 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세계 한 4위에서 5위 정도의 리튬 생산 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알버말, SQM, 뭐 중국의 텐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위,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규모. 근데 이게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엄청 이게 생산 원가 이하로 내려갔었잖아요. 지금 이제 램프업이 거의 끝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율이 잡히면서 양산 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리튬은 두 가지 그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그 염수에서 채굴하는 리튬이에요. 이거는 생산 원가가 한 5달러 정도 돼요. 킬로그램당. 그 다음에 호주 정광, 스포디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한 8달러에서 한 10달러? 8달러에서 한 12달러 정도 해요. 원가 자체가. 근데 작년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원가 자체도 안 됐잖아요. 작년에 한참 떨어질 때는. 근데 지금은 21달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과거에 쌓아놨던 재고들, 재고평가 이익이 다 발생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호주 정광에서 그 채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염호에서 채굴하는 리튬의 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램프업이 전부 다 이제 거의 올 상반기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가치는 과거랑 좀 달라지겠죠. 이게 엘버말이라고 세계 최고의 그 리튬 회사죠. 얘네들이 원가가 생산 원가가 한 8에서 9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QM, 칠레 회사, 이게 한 8달러 정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리튬 원가도 그게 필적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염호도 사고 뭐 그런 회사들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해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가 있겠죠. 2026년부터는 실적으로도 이제 좀 찍힐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배터리 수요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뭐 ESS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지, 어떤 영향력을 또 어떤 경쟁력 위치에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그 수많은 그 경제지들 중에서 특히 2차 전지에 관해 다루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난 일색이었잖아요. 이 근래 딱 하나 좋은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서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접촉을 해서 공급을 갖다가 타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왜? 저도 맨 처음에 왜? LFP라든지 뭐 중국산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 했었잖아요. 일부는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굉장히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LF 배터리 자체는 안 됩니다. 왜 그래? LF 배터리는 전기차에는 쓸 수 있어요. 왜 그래? 전기차 밑바닥에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넓게 이렇게 깔잖아요. 무겁죠? 그거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디에다 달 거예요? 어디다 달고 다닐 건데, 첫째.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순간적인 고출력을 요구를 해요. 가령
끊임없이 고출력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관절을 써야죠. 무거운 짐을 들어야죠. 그렇죠. 연산해야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끊임없이 연산을 하면서 액추에이터 돌려야, 모터 돌려야죠. 또 관절 움직여야죠. 무거운 짐 올리고 하는 걸, 이게 반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디?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좀 기술적인 요인인데 고시 레이트, 고출력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원계, 그 중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 만들잖아요. 미드니켈, 중간 정도의 CATL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분명히 전기차에는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한 100kWh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보통 한 2에서 4kWh 정도밖에 못 집어넣어요. 2에서 4kWh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이게 가슴이나 배 정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피가 큰 거는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2에서 4kW 정도를 집어넣으니까 이 시장 별거 아니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봇은 2에서 4kW를 갖다가 만약에 배터리를 달았다 하이니켈로, 그럼 2시간 정도 움직여요. 그거밖에 못 움직여요. 네, 그거밖에 못.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높은 출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특히 산업용 로봇, 산업 현장에 발생 아틀라스 같은 24시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론적으로 뭐예요? 하루에 12번 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방전을.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보다 사용연한이 짧죠. 자동차 EV는 보통 10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1, 2년 있으면 갈아야죠. 배터리가 이게 성능이죠. 이거 왜요? 충방전 자주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충방전을 더 자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에서 4kW밖에는 안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10년을 쓸 거를 얘는 1년이면 배터리를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개수로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폼팩터 얘기가 많아요. 가령 이게 뭐 전고체가 쓰일 거다라고 하는데 전고체 쓰이기 전에 가교로 4680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4680 배터리를 넣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4680 원통형 배터리냐? 거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슴과 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원통형을 집어넣기가 좋죠. 그 다음에 원통형을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로 인간과 똑같으니까 척추라든지 갈비뼈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죠.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원통형을 하게 되면은 원통형 자체가 알루미늄 캐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조물을 쓸 필요 없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조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도 2170 쓰면 되지 왜 4680 쓰느냐? 아까도 2170은 한 2몇 기가와트를 갖다가 2.33kWh를 하려면 여기에 한 100 몇십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0 몇십 개를 전부 다 배선으로 연결하고 용접 포인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680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확 줄죠, 개수가. 한 25개, 30개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때, 그래서 2170보다도 468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680의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으니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4680 배터리는 이미 생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에서 벌써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리조나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46파이죠. 4680은 아니고 삼성 SDI는 4695, 뭐 46110, 46125 배터리를 만들어요. 길이가 더 긴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양산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일단 전기차는 아니고요. 네. 지금 들어가는 데는 그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스쿠터 이런 데다 먼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양산 수율 테스트를. 그러니까 지금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경제성이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훨씬 경제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세 번째 이유 자체는 안전성이에요. 가령 휴머노이드 로봇이 삐끗하거나 가다가 넘어져도
이게 알루미늄 캔으로 돼 있으니까 내부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한 강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4680이 쓰일 거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필연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은 본격적으로 가정용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부에서 불나면 안 되겠죠. 안 돼. 또 산업 현장 공장에서도 사실 불나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안 난단 말입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겠죠. 여기 분리막도 안 들어가지, 냉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냉각 계통의 어떤 시스템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양극화 물질로 채울 수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3개 하이니켈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볍고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거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에 먼저 쓰이냐? 전기차보다는. 네. 전기차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용량이 큰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이것의 20분의 1 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용량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도 그 전체적인 총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비싼 게 아니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틀라스에 아무래도 삼성 SDI가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아틀라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그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LFP 자체는 거의 원천적으로 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써줘야 된다. 3만 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26년을 본다면은 전기차 배터리랑 ESS 중에 어디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어디가 더 중요하더라고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의 EV 시장 자체에 ESS가 붙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부분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셀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 소재단에서도 이제 그 ESS, LFP ESS 배터리에 대응해서 이제 쭉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네. 2026년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 키워드를 뭐라고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네. 하려면은 46파이 배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퍼지는 해가 될 겁니다. 여기는 46파이 배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있잖아요. 네. 사이버 캡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양극재 업체 같으면은 앞에 그 광물단부터 시작을 해서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까지 다 탈중국 공급망을 한 회사들. 탈중국 공급망이 탈중국.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북미 시장의 접근 자체가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세 가지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탑픽으로 국내랑 해외 기업을 딱 꼽아주시면 더 편하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해외 기업에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뭐 에코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 그룹주 전부 다가. 근데 에코프로가 가진 역량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계열을 다 이뤘다. 니켈, 리튬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양극재까지 다. 그다음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 최소한 다른 양극재 회사들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가 낮은. 그 다음에 유럽 진출을 한 게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기존의 전방 고객사와의 어떤 계약이 있을 수가 있다. 기존에 가령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에만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그 배터리 회사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잘 만든다. 그 이미 검증이 됐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안 오른 업종 중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전해 액 중에서 전해액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리튬이염이에요. 원가로. 그러니까 리튬이염을 갖다가 다 중국 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튬이염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20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최근 뭐 한 두 달 정도 후에 200% 이상 올랐습니다. 리튬이염을 갖다가 내재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리튬이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피전해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널리 쓰이던 건데 LiPF6라고 해서 육불화 인산 리튬이염이라고 말도 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요게 이제 기존에 널리 쓰이던 게 P전해질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F전해질이에요. F전해질. LiFSI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튬이염이 뭘 하는 거냐면은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움직임을 원활하게 돕는 걸 갖다가 하는 게 리튬이염이에요, 결국은. 이게 원활하게 돌아야지 에너지 빌드가 높고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리튬이염을 첨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액에 리튬이염을 넣는데 기존에는 그 P전해질을 썼었어요. 아까 얘기한 LiF6를 썼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그 성능이 뛰어난 게 F전해질.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뭐냐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를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온을 갖다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또 코팅막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비싸요. F전해질이 P전해질. P전해질에 옛날에는 한 5% 정도 이렇게 섞어 쓰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10에서 20%. 아니면은 P전해질이 아니라 F전해질만 그냥 오로지 쓰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완전히 고성능 배터리에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양산 캐파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캐펙 숫자가 거의 끝났단 말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탈중국 공급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핵심 소재예요, 핵심 소재.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전해질을 다루는 회사들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도 항상 주목을 하셔야 보여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소재 업체 중에서는 탑픽인 거예요. 이제 항상 거기에 이제 과열 논란은 항상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다음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유럽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유럽 현지 범위를 만들고 이러는 걸 갖다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026년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가 있지만 한국의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실적은 굉장히 뭐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적이 지금 좀 미진해도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를 갖다가 충분히 줘도 이상이 없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서 한국의 가령 뭐 몇십 년을 먹여 살릴 산업 섹터를 갖다가 고른다고 하게 되면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배터리 섹터도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폄하하지 말자. 중국이 휩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핵심 변수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